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매번 어머니 고집만 부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홈캠으로 감시당하고 녹음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다시는 제 방식 어기지 마세요. 다시는. 그리고 앞으로는 하루 있었던 일과를 모두 여기 일지에 기록해 저에게 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며느리는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자기 방식 고집하셔. 저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실수하신 거겠지? 실수가 아니라 고집이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 와서 어머니 케어하는 게 더 힘들어. 매일 뭐라고 해야 하는 것도 지쳤고,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만드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왜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소중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장례식장 빈소에 앉아있던 제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고인께서 가입하신 사망보험금 처리건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게,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목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던 30평대 아파트 한 채.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한창 예민한 나이였죠.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잃었던 아이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근처 오피스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비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아들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죠. 아들이 학교에 간 뒤엔 동네 중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후 내내 전화가 왔습니다. 3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접시들, 짜장면 국물이 눌어붙은 그릇들을 하루 종일 닦아냈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겨울이면 튼 살갗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죠. 뜨거운 물과 세제가 장갑 안으로 스며들어 손가락 끝을 따갑게 했습니다. 퇴근 후엔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엔 다른 식당에서 서빙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발바닥은 퉁퉁 부어올랐죠.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늘 아들 방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 아이가 대학만 가면, 취직만 하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책을 붙들고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참고서를 사고 인강을 들으며 스스로 길을 찾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해냈구나. 우리 해냈어. 대학 4년도 순탄했습니다. 아들은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스스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서 가끔 용돈이라도 쥐어주려 하면 아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엄마. 이제 나도 벌 수 있어. 엄마는 이제 좀 쉬어.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회사에 당당히 입사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죠?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고생 끝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 목소리 뒤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깨끗했고 눈매가 또렷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야. 같은 회사 다녀. 아들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손을 잡았죠. 어머, 그래? 어서 와요. 앉아요, 앉아.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먼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았고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먹으며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더 많이 먹이려고 애썼죠.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결혼 이야기인가 싶었거든요. 지금 임신했어. 4개월 됐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벌써?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웠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 준비해야겠네. 응.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게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 털어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들었으니까요. 제 시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면 집이 필요한데 엄마 생각은 어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쓰렴. 엄마는 다른데 얻을게. 엄마. 괜찮아.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엔 이 집도 넓고. 너희가 쓰는 게 맞아.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제가 남편과 함께 일궈 산 그 집을 아들 부부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사날 저는 혼자 살기에 좋은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면 돼.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돼. 원룸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옛집을 바라보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던 며느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들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원룸에 들어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받치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 어머, 왜 이렇게까지 와? 들어와, 들어와. 저는 급히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가? 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 특히 제가 출산하고 나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같이 사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이 되잖아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좋은 며느리가 다 있나.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먼저 청하다니.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에이,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짐도 얼마 안 됐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제 짐을 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그래, 고마워.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30년 살던 이제는 아들 부부의 집이 된 그곳으로 며느리는 제게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안방이 아니라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죠. 여기 쓰세요, 어머니.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배 불렀는데 무리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저는 혼자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옷장에 넣고 화장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펼쳤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익숙한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데 뭐.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었다는 걸. 며느리가 저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건 효심 때문이 아니라 무급 베이비시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주까지 회사에 다녔어요.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조심해서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어머니. 출산 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해야죠.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작은 생명. 빨갛게 주먹을 쥔 채 자고 있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오셨네. 우리 아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그들이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방을 정리하고 아기 옷을 빨아서 개고 젖병을 소독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사둔 육아 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2주 후 드디어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당연했죠. 이제 막 출산을 한 몸이니까. 들어와서 쉬어. 내가 다 해줄게.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에 집중했고 저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아기를 돌봤죠. 아기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안기 전에 손 씻으셨어요? 처음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응, 씻었어. 손 소독제도 쓰셨어요? 아, 그건. 어머니,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요. 손 소독제 꼭 쓰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그럴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모든 행동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요. 이렇게 해야 셀 일이 없어요. 젖병 온도 확인하셨어요? 온도계로 재봐야 해요.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기 눕힐 때는 꼭 옆으로 눕혀야 해요.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처자이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다 그렇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예민함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 말 안 들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 온도.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온도계로 재라고. 재봤어. 적당하던데. 적당이 아니라 정확히 40도를 맞춰야 한다고요. 너무 뜨거우면 아기 입 될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젖병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로 재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43도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먹여요? 조금 식히면 되잖아. 조금이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이 틀렸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의 출산 휴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다시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아기는 내가 잘 볼게. 어머니, 그게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설치 기사님이 올 거예요. 홈캠 설치하러요. 홈캠? 네. 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혹시 뭔 일 있으면 제가 바로 알 수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래, 알았어. 오전에 기사가 왔습니다. 거실과 아기 방에 각각 홈캠을 설치했어요. 작은 카메라였지만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세요. 기사가 떠나고 저는 홈캠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걸로 뭘 보겠다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려고 했는지. 첫날 오후 아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기 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했죠. 젖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기저귀 갈아줄게. 기저귀를 가는 순간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응? 기저귀 갈아주고 있어. 아기 울었는데 왜 이제 가세요? 몇 분이나 울게 놔뒀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방 갔는데. 금방이 아니에요. 2분 넘게 울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저는 멍하니 홈캠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렌즈 너머로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구나. 미안해. 다음부터 더 빨리 갈게. 네, 부탁드려요. 아기가 오래 울면 안 좋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채우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분이 뭐가 그렇게 문제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때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온도를 정확히 재고 조심스럽게 먹였어요. 아기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분유 양 확인하셨어요? 제가 메모 붙여놨잖아요. 120ml씩 먹여야 해요. 응, 그렇게 했어. 정말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젖병에 눈금 보이잖아요. 저는 황당해서 젖병을 들어 홈캠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봐, 120 맞아. 네. 그럼 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젖병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어머니, 아기 재우셨어요? 지금 낮잠 시간이에요. 어머니, 실내 온도 확인하셨어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기 트림 시키셨어요? 분유 먹인 후엔 꼭 트림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1시간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아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기를 안아들고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기저귀 발진 없고 체온도 괜찮고 다행이네. 마치 제가 아기를 학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뭘 어떻게 했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홈캠. 그 작은 기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집 안 어디에서도 감시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도 심지어 잠깐 앉아서 쉴 때도 홈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렌즈 너머로 며느리가 나를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잠결에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콜록콜록.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기침 소리 때문에 아기 깼어요.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미안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요? 그럼 아기한테 옮으면 어떡하려고요?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아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았어. 전화가 끊기고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에 기침 한 번 했다고 전화를 하다니.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사는 건가? 다음 날부터 저는 기침할 때도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홈캠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재채기도 참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아기 장난감 이건 몇 개월용인지 확인하셨어요? 어머니, 아기한테 말 걸 때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청각 자극이 과하면 안 좋아요. 어머니, 아기 안을 때는 목을 꼭 받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는데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아기를 안아도 재워도 먹여도 자신이 없었어요. 뭘 해도 지적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오늘 오후 2시 34분. 아기가 울었는데 어머니가 3분 동안 안 가셨어요. 화면에는 홈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고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화장실 갔었어. 화장실이요? 그럼 아기 혼자 두고 간 거예요? 잠깐인데. 잠깐이 아니에요. 3분이나 혼자 뒀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실 가시기 전에 아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아기가 자고 있을 때만 가시고요. 알았어. 그리고 이거. 며느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2분. 아기한테 이유식 먹이실 때 숟가락 각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먹이면 살에 들릴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숟가락 각도까지 지적하다니. 며느리야. 나도 아들 키워봤어. 30년 넘게 육아 경험이 있다고. 그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드린 매뉴얼대로만 해주세요. 어머니 방식 섞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건넨 육아 매뉴얼을 펼쳐봤습니다. A4 용지 20장 분량이었어요.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 뭉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육아인가 아니면 일인가. 며느리의 육아 피드백 회의는 매일 저녁 일과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장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녹화된 홈캠 영상을 빨리 감기로 보며 체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 3시에 아기가 토했죠? 이유가 뭐예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분유를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분유를 빨리 먹었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준비한 젖병 꼭지는 저속형이에요. 천천히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도 아기가 급하게 먹더라. 그럼 어머니가 젖병 각도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너무 세워서 먹이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매뉴얼에 사진까지 붙여드렸잖아요. 45도 각도로 먹이라고요. 왜 안 지키세요?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세요. 아기 건강이 달린 문제예요. 또 다른 날 며느리는 아기의 수면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낮잠 시간이 왜 이래요? 제가 정해드린 스케줄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수면 기록표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기가 안 자려고 해서. 안 자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대로 재우기 루틴을 안 하신 거죠. 안마 커튼 쳤어요? 백색 소음 틀었어요? 실내 온도는 확인하셨고요? 그건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왜 안 잤겠어요? 뭔가 빠뜨리신 거예요. 며느리는 제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식 재료 때문에 크게 혼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유식에 뭐 넣으신 거예요? 응? 호박이랑 당근이랑. 제가 준비해둔 재료 쓰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임의로 장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아, 그게 집에 호박이 있길래. 유기농인지 확인하셨어요? 농약 성분 확인하셨어요? 요즘 아기들은 화학물질에 민감하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식성대로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기는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손주인데 제 핏줄인데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다니. 알았어.
다음부터 내가 사온 것만 쓸게. 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사온 거라고 하세요. 말투 좀 고쳐주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일지를 제게 건넨 날이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이거 작성해서 매일 저한테 주세요. 육아일지에는 시간대별로 기록할 항목들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기상시간, 기저귀 교체 횟수, 분유 섭취량, 수면 시간, 특이사항. 이걸 내가 왜 써야 해? 아기 성장 기록을 남기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도 해야 하고요. 확인? 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요즘 육아사고 많잖아요. 보는 사람 실수로 아기 다치는 경우도 있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임 소재? 며느리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감시 대상, 통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회사라면 진작 잘렸을 거예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수 반복하면 회사에선 바로 계약 해지예요. 어머니라서 제가 참는 거지, 남이었으면 진작 내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직원인가?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어머니 방식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그게 서로 편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육아일지를 펼쳐놓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기상, 기저귀 교체 1회. 오전 8시. 분유 120ml 섭취, 트림 완료.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아들을 키운 엄마입니다. 30년 넘게 육아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마치 신입 직원처럼, 아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통제는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기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할머니 좋지? 저는 아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가는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그렇지?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화 한번 해봐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가는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오후에 어머니가 아기한테 하신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언제? 홈캠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한테 할머니 닮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기는 저랑 남편을 닮았어요. 어머니 유전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그리고 말투도 문제예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목소리 톤이 들쭉날쭉하면 아기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넘기며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제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소리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노래 부르지 마세요. 요즘은 클래식이나 영어 동요를 들려줘야 해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장가도 못 부르게 한다고? 며느리야. 어머니 제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매번 어머니 고집만 부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홈캠으로 감시당하고 녹음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둔 보리차였어요. 아기가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어머 어머. 저는 급히 아기를 안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행히 금방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응? 물 먹이다가 아기가 살에 들려서. 살에 들렸다고요? 어떻게 먹였길래 살해가 들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 조심했는데. 조심했으면 살해가 안 들죠. 아기 죽을 뻔한 거 모르세요? 10분 뒤 며느리가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며느리는 곧장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우리 아가 괜찮아? 엄마 왔어. 며느리는 아기를 꼭 안고 제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먹인 거예요? 컵으로 조금씩. 컵으로요? 제가 빨대컵 준비해뒀잖아요. 왜 컵으로 먹여요?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걸 벽에 집어던졌어요. 쾅!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다시는 제 방식 어기지 마세요. 다시는. 며느리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기 다치면 어쩌려고요?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어요. 저는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자기 방식 고집하셔서 아기가 위험해. 저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물 먹이다가 살에 들렸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하신 거겠지. 실수가 아니라 고집이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 와서 어머니 케어하는 게 더 힘들어. 매일 뭐라고 해야 하는 것도 지쳤고.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만드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2박 3일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이거 보면서 아기 봐주세요. 며느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수유 및 재우기 지침서, 이유식 레시피 수정본, 응급상황 대응 절차, 육아 체크리스트. 모두 며느리 이름으로 된 마치 회사 업무 매뉴얼 같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시고 정확히 지켜주세요.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돌보는 사람 실수로 아기 다치면 법적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시죠?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무슨 소리야, 내가 아기를 다치게 하겠어? 모르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을 떠난 후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홈캠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표정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언제부턴가 저는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도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 편히 웃지 못했어요. 항상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도 아니구나. 이 집에서 저는 감시당하는 가정부 무급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펼치니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기였던 아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이를 사랑하고 제 방식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을 지켜온 건 나였는데, 이 집을 산 것도 나였는데,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이 집을 지켰습니다. 팔지 않았어요. 이 집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룸으로 나갔습니다. 기꺼이 양보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집에서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사진첩을 덮으며 제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젠 됐다. 이대로는 안 당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 간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제 방식대로 살아보기로 가장 먼저 홈캠의 전원을 뽑았습니다. 거실과 아기방 두 대 모두 빨간 불빛이 꺼지는 순간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감시받지 않아도 돼. 저는 홈캠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제 방식대로 해보려 합니다. 불만 있으시면 돌아오셔서 얘기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준 매뉴얼을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대로 한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배고파? 아니면 기저귀 갈아줄까? 아기를 확인하고 제감으로 판단했습니다. 온도계도 체크리스트도 보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온도계로 재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몇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적당하네. 자, 먹자. 아기는 잘 먹었습니다. 트림을 시키고 아기를 안고 거실을 걸었습니다. 클래식도 영어 동요도 틀지 않았어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옛날 자장가. 제가 아들에게 불러주던 제 어머니가 저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신기하게도 아기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훨씬 편안하게. 역시 아기는 알아. 오후에는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유기농 재료가 아니라 제가 시장에서 사온 호박과 당근으로 정성껏 삶아서 으깨고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아기에게 먹였어요. 숟가락 각도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가 잘 먹을 수 있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였죠. 아기는 평소보다 훨씬 잘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입을 쩍쩍 벌리며 받아 먹었어요. 맛있지? 할머니가 만든 거 맛있지?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육아야. 매뉴얼도 체크리스트도 홈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를 바라보고 아기의 표정을 읽고 아기가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근데 홈캠이 왜 꺼져 있어? 내가 껐어. 왜? 필요 없어서.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난리 나면 나도 할 말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박 3일 동안 저는 완전히 제 방식대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홈캠 없이 매뉴얼 없이 육아일지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나쁜 할머니가 아니야. 마지막 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함부로 못하게. 아기가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며느리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며느리는 곧바로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홈캠이 왜 꺼져 있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껐어. 왜요? 제가 보라고 켜둔 건데. 필요 없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필요 없다니요?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어. 아기 잘 먹고 잘 잤어.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급히 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를 확인하더니 거실로 돌아왔어요. 매뉴얼은 지키셨어요? 육아일지는요? 안 했어.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지키시라고. 내 말대로 안 해도 아기는 잘 컸어. 아니, 오히려 더 잘 컸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네. 내가 30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이야. 내가 10년 동안 혼자 지킨 집이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와 아들이 잠시 얹혀 사는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어머니, 지금.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어. 내가 예민하다고 처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 홈캠으로 감시당하고 녹음당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계 취급당하는 거. 이제는 안 해. 어머니가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기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어요? 대충 한 게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한 거지. 어머니 방식은 틀렸어요. 요즘 육아는 과학적으로. 과학이 뭐가 중요해? 제가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기한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야. 따뜻한 손길이고 편안한 품이야. 온도계도 매뉴얼도 홈캠도 아니라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내 생각 맞아. 그리고 이 집에선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며느리가 입을 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살 거야. 나도 존중받으며 살 거고 내 의견도 반영될 거야. 그럼 제 의견은요? 제 아이인데요. 우리 손주이기도 해. 그리고 이 집에 사는 이상 이 집 규칙을 따라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너희가 나가. 내 돈으로 집 구해서 거기서 내 방식대로 살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잃은 채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응, 정말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말 들어봐. 응. 엄마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너희 편하게 해주려고 참았지. 엄마.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 방식도 인정받고 싶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응? 그동안 못 본 척했어. 와이프가 엄마한테 심하게 구는 거 알았는데 난 모르는 척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한 게 좋아서 엄마가 알아서 잘해주시니까 그냥 내버려뒀어.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와이프한테도 말할게. 고마워.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마셨습니다. 홈캠이 꺼진 거실엔 오랜만에 진짜 고요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도 엄마 집인데 우리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 말에 며느리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우리 나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전세라도 얻어서 살자. 어머니랑 계속 부딪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전세 보증금이 어디 있어? 지금 애 키우느라 돈도 안 모이는데.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돈 문제구나. 며느리는 나가고 싶지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의견도 들을게요. 하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며느리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물러선 것뿐이었어요. 고부 갈등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예전에 드라마에서만 보던 고부 갈등. 그게 지금 제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와 저는 너무 달랐습니다. 세대도 가치관도 육아 방식도 모든 게 달랐어요. 며느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신봉했고 저는 경험과 감에 의존했습니다. 며느리는 통제를 원했고 저는 자유를 원했어요.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긴 밤을 견딥니다. 며느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고부 갈등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